상저라고 볼 수 있죠. 상반기가 상대적으로 좀 싸니까. 내년 하반기 시장은 나쁘게 보일 건 아니다. 상반기에 좋은 기회 오면 잡아둬라. 특히 경매가 엄청나게 나오니까. 자, 마지막 부동산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서울 아파트가 지난해 5월부터 가격 하락세, 올해 2월부터 가격 회복했는데 최근에는 또 굉장히 많은 변곡들이 있더라고요. 최근 9월에서 11월 부동산 어떤 상황이고 지금 이제 상승과 또 하락 얘기하시면 또 팽팽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 상황? 금리 앞에 장사 없다. 그래서 특례 보금자리론이 한 40조 했나요?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돈들이 6월 정도, 7월 정도로 끝났잖아요. 그러면서 대출금리가 다시 오르기 시작하니까 바로 그때 8월을 고점으로 해서 지금 실거래가 통계들이 이제 10월, 11월 나와봐야 알겠지만 일단 지표는 꺾였어요. 꺾이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금리 올라가면서 특히 가중평균 금리들이 대출금리들이 좀 뚝뚝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연말까지는 좀 안 좋고 심지어 내년 초 정도도 사실은 좀 조정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한국은행도 저는 미 연준 따라 금리 인하를 보는 쪽이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뭐 내년 연말 저는 한국은행 정책금리 3% 보거든요. 2번이나 보는데 그 정도면 대출금리 지금 다시 급등했던 것들도 내년 상반기를 고비로 해서는 또 안정되면 내년 하반기 또 부동산은 좀 괜찮지 않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뭐 연초까지는 사실 선거도 있고 뭐 남아있는 호재라고는 그밖에 없잖아요. 신생아 보금자리론, 신생아 특례 대출 뭐 그게 제일 27조나 되니까 올해 상반기에던 특례 보금자리론만은 아니어도 그 돈으로 좀 돈 풀어주는 효과는 있어서 폭락은 안 하겠죠. 하지만 하락은 좀 할 거라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기가 없어요, 지금. 일단 가격이 제가 맨날 좋아하는 KB 선도 아파트 50단지 보면 다 그 직전 2021년 9, 10, 11월에 찍었던 가격 대비 거의 한 90%, 85%까지 다 회복해버려서 싸지 않아요, 일단. 서울의 핵심 지역 아파트는. 싸지 않은데 금리가 올라버리니까. 재미가 없죠. 저도 솔직히 지금 사라고는 말 못하는 그런 가격 레벨에 올라와 있는 단지들이 50개 단지 중에 과연 3, 40개는 그 정도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전 고점 근처의 가격이에요. 이런 거 보면 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이다. 여기는 그러니까 좀 빠지면 부자들이 바로 투자하는 곳이다. 그래서 이제 올려놓고 나니까 이제 나도 사야지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허탈감 느끼고 그리고 또 올해 2월에 찍었던 그 가격들이 어른어른 거리는데 그거보다 몇 억씩 더 주고 사긴 싫으니까 대기 수요는 있는 것 같은데 없고 그러니까 전세값만 올라가는. 그래서 전세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이니까 뭐 이런 장세는 결국 전세가가 하단을 만들어주니 시장이 좀 이렇게 실거래가는 조금씩 흘러내리다 밑에 지지하면서 올라오는 전세가의 어떤 레벨에서 대충 돌아설 텐데 그 모멘텀은 금리가 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박사님은 지금 내년 부동산은 상저하고를 보는 건가요? 먼저 뭐 상저라고 볼 수 있죠. 상반기가 상대적으로 좀 싸니까. 지금 떨어지는 추세는 일단 겨울방학까지는 갈 것 같아요. 겨울방학이 굉장히 많이 이사를 많이 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거래가 되게 많아야 되는데 좀 분위기는 안 좋아요. 하고는 어느 정도 보시는 건데? 하고는 그래도 여름부터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면 아까 이야기했었던 그 핵심 산업들이 돈을 뿌릴 거 아니에요. 뭐 울산도 사실 저렇게 나빠질 상황은 아니니까. 그리고 부산도 조선소들 있고 거제 쪽 이쪽에서 조금씩 살아나는 맥이 보이고 서울에서는 또 테크 기업들 아까 반도체 좋아진다 그러면 경부선 라인들 타고 이제 조금씩 뭐랄까요 서울 강남 핵심 지역만 좋았던 시장이 조금 온기가 내년에는 퍼져나가는 시장이 아니겠나. 그렇다고 해서 전고점 돌파는 힘들 것 같은데요. 너무 많이 올라 있어요 지금. 그럼 전고점 돌파가 있는다면 지금 정도가 아까 전에 90에서 95% 가격이라면 여기서 이 정도까지 오는 건가요? 치고받고 하면서 지금 사면 세금 감안할 때 양도세와 취등록세를 생각해보면 역사상 고점을 넘는다는 걸 확신해야 살 수 있는 가격인데 제가 좀 8월인가 9월에 왔을 때도 했던 이야기 같은데 저는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내년에 특히 9억까지 신생아 특례 대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로 그러니까 중저가 소형 쪽으로 이제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내년 하반기는 그래도 좀 여름 이후로 괜찮다 보는 거는 내년 금리 인하가 있기 금리 인하도 때문에. 있고 내년 봄에 인센티브는 솔직히 기대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올해 제가 우리나라 기업들 실적이 연말에 많이 털 것 같다. 이렇게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보다는 올해 4분기 우리나라 어닝은 저는 미국보다는 안 좋을 거다. 어닝 시즌은 미국이 더 좋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러고 나면 당연히 보너스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보너스 안 나오는데 집을 사러 뭉칫돈 들고 갈 사람들이 별로 없겠죠. 없겠죠. 그러니까 상반기 끝나고 추석 보너스 나올 때가
아마 또 돈이 풀리는 시점 아니겠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럼 요즘에 미국이라든가 유럽, 일본 선진국 수도권 집값은 우리나라 비슷한 상황인가 아니면 거기는 더 오르고 있나요? 떨어지고 있나요? 뭐 일단 동경은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다음에 계속 날아가고 있고. 더 올라가고 있다고요? 예, 그래서 그 뭐라고 하죠? 신축 분양가. 네. 그 도심에 있는 그 도심 4구라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 서울의 강남 4구, 3구, 5구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일본에서 제일 좋은 동네는 미나토구라고. 예, 남항. 그러니까 그 이제 남쪽에 있는 항구가 면한 해안 도심 지역이 제일 좋고요. 거기도 바다 보는 뷰를 해운대처럼 제일 좋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위에 있는 주오구랑 지오다구 그리고 시나가와구 이렇게 에다가 이제 시부야나 신주쿠까지 하면 아까 얘기했던 4구, 5구, 6구 되는 거고요. 자, 거기가 우리나라의 그 해당 지역이에요. 거기서 신축 분양한 맨션 가격이 지난해 같은 상반기 대비해서 40% 정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요새 건축비 평당 1,000만 원 이번에 고양시에서 뚫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기도 이제 그동안 못 올렸던 거 쫙쫙 올리는데 다 소화가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올리고 있고, 그리고 유럽 집값은 그렇게 뚜렷하게 상승세는 아니고요. 미국은 남부 지역 중심으로 해서 날아가고 있죠. 그럼 제일 좋은 데가 어디냐 이렇게 물으면 이제 그 우리 삼성전자가 들어간 테일러시 아시죠? 그 텍사스의 테일러 옆에 있는 그런 그 인근 도시들부터 시작해서 또 현대차랑 이런 각종 기업들 들어가 있는 아틀란타, 조지아 이쪽으로 해서 남쪽 선벨트가 불타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뉴욕이나 보스턴이나 LA나 샌프란시스코는 좀 상대적으로 부진하고, 거기는 이렇게 전환기죠, 확실히. 이제 좋았던 테크 기업들은 열심히 지금 구조조정 중인데 비해서 돈들은 전부, 전 세계 돈들은 다 미국 남부 지역에 공장 지으러 가니까. 그래서 미국 전체 집값은 사상 최고치인데 지역별 등락은 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한국에 돌아와서 서울 기준으로 거래량은 지금 줄고 있는데 거래 안 돼요. 매물은 굉장히 쌓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락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거 집값 하락의 시작점이고 앞으로 되게 많이 떨어질 수 있다 얘기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그 통계가 시기열이 좀 짧아서. 저야 뭐 기본 이코노미스트니까 제일 짧게 보는 게 20년, 30년 보는데, 근데 물론 뭐 최근에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인데 그 매물 리스트라는 게 옛날보다 매물 올리기가 쉬워져서 제도 따른 것만, 당장 저랑 제휴 관계에 있는 부동산 리츠고만 해도 그런 매물 올리는 거 되게 쉽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집 팔고 살 때도 거기 매물 올려서 특히 뭐 예를 들어서 호갱노노 경쟁사지만 호갱노노에도 그 사이버 부동산 그 다 사진 찍어가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옛날에 비해서 훨씬 좀 뭐랄까요, 통계 잡히는 숫자가, 옛날에는 그 부동산이 자기가 쥐고 놓지 않는 그런 매물이 되게 많았다면 뭐 통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그렇게 부동산이 안 좋다라고 단언하기가 어려운 게 전세값이 그러면 오르면 안 되는데 그 실수요자들의 수요는 확실히 전세값으로 나와지는데 전세 가격은 상당히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상당히 강하게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측면, 그리고 또 빌라 같은 경우는 전부 지금 월세로 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계시던 분들이 또 불안하니까 아파트 전세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반전세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이 수요가 밑에 단에서 되게 단단한 거죠. 그래서 우리 부동산 시장이 강남 4구, 5구는 용산까지 넣어서 뭐 5구도 하고 6구도 하잖아요. 거기는 역사적인 정거점 맞지만 지식산업센터나 지산이나 생수기나 오피스텔이나 빌라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정말 괴롭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다들 아파트만 보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아직도 그 작년에 시작됐던 불황이 끝난 게 아니라 정부 정책 그 보금자리론 탁 때문에, 특히 금리 좀 잠깐 빠졌던 거, 상반기 빠졌던 것 때문에 우리나라도 부동산 시장이 딱 반등을 해준 거지, 이게 뭐 상승 추세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내년 봄이 쌍바닥 아니겠냐. 근데 이제 오른쪽이 좀 높은 쌍바닥 만들며 온기가 내년 하반기부터는 조금씩 퍼져나간다 쪽인 거죠. 근데 또 그럼 하락이 아닌 상승 얘기하시는 분들은 내년부터 2026년까지 서울의 입주 물량이 없어요. 너무 없다. 없어요. 내년 연말 둔촌 주공 말고는 없어요. 집값이 오를 확률이 굉장히 높다. 입주가 별로 없으니까 전세가도 올라갈 확률이 높고, 이게 또 지지하면서 집값이 좀 24년 하반기나 5년부터는 좀 크게 오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런 건 의견 어떻게 보세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2022년이 뭐 그렇게 입주 물량이 엄청나게 많은 해도 아니었는데 역사상 최대 하락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실거래가가 고점에서 21%인가 빠졌죠. 그때는 뭐 그렇게 입주 물량 많은 것도 아니었는데 개포 일부밖에 없었는데, 그리고 뭐 그것도 입주도 지금 계속 딜레이 되고 지금. 그쵸. 개포한가? 그죠? 그건 뭐 아직 올해 입주한다 그랬는데 말이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때는 연준에서 금리를 너무나도 가파르게 올렸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도 있지 않나요? 예상치 못한. 예, 저는 지금 김 작가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거죠. 부동산도 이제 저는 금융상품이다. 특히 아파트는.
그러니까 도쿄의 맨션처럼 또는 맨하탄의 그런 주상복합처럼 일종의 금융상품은 금리의 함수다. 금리는 금융시장의 중력과 같다. 금리가 올라가면 중력이 높아지면서 뛰어 올랐던 사람들이 크게 떨어진다. 우리가 2020년에 싫도록 느꼈고 올해 하반기도 이렇게 시장이 좋다가 또 빠지는 것도 결국 우리 채권금리들이 사실 많이 올랐잖아요. 그 영향, 특히 미국이 국고채 금리 10월 말이었나요? 5% 갔잖아요, 얼마 전에. 그 5%가 간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대출금리 조정은 느려요. 특히 연말에 대출 누가 해줍니까? 목표 다 채웠는데 금융기관들 전부 인사 시즌인데 누가 대출해줘요? 내년 초에 이제 또 다들 신생아 특례 기다리고 있고 뭐 그러면 그쪽에 좀 쏠리면서 시장이 대충 어느 정도에서 금리 하락 앞두고 바닥 만들어내지 않을까 보는 건데 그걸 긍정하는 근거는 두 가지였던 거죠. 저는 입주 물량은 모르겠고 그 충격은 있겠지만 뭐 둔촌주공 나오는 내년 11월에 폭락하냐 저는 그렇게 묻고 싶은 거죠. 그런 건 아니다. 그거는 거시적으로 봐야 되는 거지. 특정 지역에 나온다고 해서 그게 전체 시장을 붕괴시킨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건 지역적 이슈다. 저는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금리고 그 다음 수출이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보너스를 지급하는 우리나라 상위 13% 일자리들 대기업 500인 이상 사업장 13%에서 16% 되거든요. 전체 일자리의 13에서 16% 되는 직장인들 중에서도 자금력을 맞벌이하면 엄청나겠죠. 이런 분들이 딱 지르는 때가 시장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시장이 그분들이 아직 못 질렀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기회를 노리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는 뭐 내년 하반기 시장은 나쁘게 볼 건 아니다. 상반기에 좋은 기회 오면 잡아둬라. 특히 경매가 엄청나게 나오니까. 왜냐하면 갭 투자하신 분들이 역전세난 걱정할 정도로 여름이 또 역전세난 걱정이 심했잖아요. 그럴 때 결국 무너지신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의 경매 물건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경매, 그리고 두 번째는 9억 이하의 중저가 아파트들의 어떤 대기하고 있다가 호가 좋은 거 나오면 잡을 준비를 해놓으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보는 거죠. 지금 잡을 준비해 주셔서 좀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그럼 내 집 마련 지금 언제 해야 되는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박사님은 이번에 집값이 하락했을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굉장히 서울에서 좀 좋은 입지에 굉장히 좀 저점 근처에서 사셨잖아요. 아유, 우리 집들이 와놓고 저래. 근데 어쨌든 그 이후로 이제 집값이 굉장히 많이 반등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 집값이 그때 사신 분들은 사실 굉장히 좋겠지만 놓치신 분들은 지금 집값이 전혀 비싸니까 못 사잖아요. 그럼 다음에 또 떨어진 게 영원히 떨어진 게 아니라 또 다시 오를 테니까 사야 될 텐데 이거 어떤 걸 기준점을 갖고 사야 될까요? 이게 이제 두 부류가 계시잖아요. 첫 번째는 좀 돈은 있는데 갈아타고 싶으신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1주택자분들 1주택인데 이제 저는 다주택자분들한테는 이 방송은 별로 의미 없다고 보는 게 그분은 저보다 잘해요. 그죠? 우리보다 잘하는 분들이라서 진짜 프로 중에 프로들을 저는 프리즘 투자자문 창업한 다음에 고객들 만남을 굉장히 많이 가져야 영업이 되니까 많이 만나는데 우리나라 찐 부동산 부자들을 제가 정말 많이 만나거든요. 그런 분들 만나면서 이야기 들으면서 이렇게 투자가 가능하구나 싶을 정도로 잘하시는 분들을 하도 많이 봐가지고 다주택자들 앞에서는 제가 꼼짝도 못하는 초보에 불과하고요. 우리 비슷한 1주택자, 저도 1주택자니까 1주택자 입장에서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했었던 KB 부동산 50단지를 타겟으로 좀 삼으시는 게 어떠냐. 왜 이 단지를 제가 타겟으로 감히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저는 한번 큰 불황을 이번에 이제 겪고 지금도 불황 중인데 이 불황 중에 여러분들 많이 느끼시지 않으셨어요? 금매로 내놓으면 나가는 단지가 있고요. 금매를 내놨는데 아무도 안 오는 단지가 있어요. 자, 두 단지 중에 누가 회복 시에 빠르게 오를까요? 금방 답이 다 나왔죠. 즉 비슷한 평면이 많고 대단지이고 기왕이면 준신축 10년에서 한 15년 정도가 신축은 너무 적으니까 신축은 너무 없어요. 이제 마레프도 준신축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준신축까지 제가 약간 확대한 거죠. 그래서 이 정도 되는 단지들이 그 KB 선도 아파트 50에 있거든요. 거기 있는 단지들 중에서 이렇게 가격대를 보고 계시다가 그 단지에 내가 조금만 더 레버리지를 하면 된다 싶을 때 잡고 파세요. 팔 때는 금매물로 더 싸게. 왜? 이번에 느끼시지 않으셨어요? 정말 거래가 0이었죠. 그죠? 너무너무 그 대형 단지들조차도 5,000세대면 1년에 한 건씩 해도 15년 거래해도 원턴이 안 되잖아요. 하루 한 건은 돼야 되는 단지인데 실거래가가 하나도 안 찍히는 달이 진행될 정도로 시장이 그렇게 어려운 시기가 나중에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길 살면 좋은 점이 뭐냐? 가르쳐 드릴게요. 금매물로 타고 더 위로 갈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KB 선도 아파트 50 중에 하위권에 살고 있었어요. 51권에. 그런데 내가 돈도 열심히 모으고 투자도 열심히 해서 뭉칫돈을 만들고
레버리지도 좀 잘 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놓는데 같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20억짜리 30% 빠지는 거랑 10억짜리 30% 빠지는 건 하락률은 똑같지만 위에는 6억 빠지고 우리 밑에 10억은 3억 빠지잖아요. 그러면 3억짜리를 팔고 더 많이 빠진 6억 빠진 20억짜리가 이제 14억 된 걸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갈아타기를 하기 위해서는 가성비 아파트를 가면 안 되고 갓성비라고 해야 될지 유동성이 있는 아파트를 목표로 삼으시면 아까 우리 늘 기다리잖아요. 다음 조정이 언제 오냐. 모르는데 왜냐하면 금리 언제 오를지 모르니까. 내년에는 금리 하락하면서 다시 시장이 저는 좀 오른다고 보니까 올해부터 내년 봄 사이에 잘 사야 되는데 그 타겟을 정해드린 거죠. 이제 두 번째 무주택자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었던 신생아 보금자리론인지 특례대출인지 그게 굉장히 조건이 좋아요. 그래서 대출금리 1.5에서 2%, 이거 9억까지 돼요. 대출 최대 맥스는 5억까지. 그러니까 이 단지들이 요 타겟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맞벌이 하시는 젊은 신혼부부들에게 집 사도록 기회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 특례보금자리로 놓치신 분들은 1.5에서 2%짜리 대출 이자 나오는 이 상품은 지금 이번에 뱃속에 있는 아이가 또는 태어난 아이가 복덩이일 수 있으니까 이게 레버리지가 상당히 충분히 주는 거잖아요. 9억에 5억까지니까. 이 정도라면 충분히 그런 단지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그 조건에 맞는데 바로 밑에 급.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KB 선도 아파트 50은 사실 9억 밑에는 없으니까 25평짜리도 9억 밑에는 없으니까 거기는 아까 저는 이제 갈아타는 분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9억 밑에는 없으니까 이제 그분들은 그 근처에 있는 뭐 이제 굳이 비교를 하자면 거대 단지가 있잖아요. 5,000세대짜리가 있으면 그 5,000세대짜리 옆에 2,000세대는 뭐 요 세대만큼 못하지만 5천만 원만 깎으면 여기도 거래되는 곳이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레프를 샀다. 그러면 마프사도 사실은 같이 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랑자이도 같이 갈 거고 이편신도 같이 가잖아요. 그런 단지들도 보면 약간 층위는 다 져 있어요. 근데 그 층위에 따라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가격대 아파트들을 잡아낼 수 있는 그런 눈들을 가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2022년에 집값 하락은 우리 예상치 못한 금리 인상이 있었던 거고 2023년에 집값 반등은 정부의 이제 대출 규제를 컸어요. 풀어줬던 거잖아요. 네, 특례 보금자리로. 네. 그럼 2024년에 정부는 좀 어떤 부동산 정책을 펼쳐갈까요? 총선 따라 달라서. 네. 이게 난처해요. 당연히 지금 현 정부는 부동산 PF 문제가 그리고 부동산 PF 문제의 최대 관건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미분양 리스크거든요. 그러니까 미분양을 막기 위해서는 기축가격을 올리는 게 제일 낫잖아요. 왜냐하면 미분양 생기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악순환이 벙벙벙 터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건설사들 넘어갈 거고 이제 또 입주 못한 사람들 난리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저는 계속 경기 부양 부동산 쪽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은 하고 싶겠지만 부양 의지가 있다라고 보지만 지금 최근에 그 둔촌주공의 실거주 문제에서 보는 것처럼 제도적으로 뭔가 바꿔야 될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대통령령, 뭐는 시행령으로 바꾸는 거는 대충 할 수 있지만 그걸 넘어선 어떤 규제 완화는 결국 법이거든요. 그 법의 결정은 국회 가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입법부가 굉장히 강한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입법부의 견해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안타깝지만 최근 우리나라 국회가 완전 식물국회잖아요. 그런 상황이라서 내년 총선 이전까지는 뭐 저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했던 신생아 특례대출 정도를 제외하고는 기대할 게 거의 없고 PF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리하겠다 그러지만 뭐 참 쉽지 않지 않겠나. 너무 충격이 클 수 있는 물건들이 많으니까. 그럼 2024년에 부동산에서는 좀 어떤 시장의 투자로서 기회는 있을까요? 뭐 아까 이야기했던 그 6억에서 9억 아파트가 좋아 보입니다. 6억에서 9억 아파트가 아마 능력 있는 실수요자들이 요 대출 활용해서 이렇게 선취매를 하려고 하는 어차피 지금 서울은 고가 아파트만 날았지 중저가 아파트들은 힘들었거든요. 그렇죠. 뭐 당장 노원구 한번 가보시면 저도 자주 임장 다니거든요. 진짜 많이 빠졌다고 회복은 됐는데 탄력이 되게 약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시장은 그 위만 보면 못 사겠다 싶은 시장이지만 사실 시장의 그 계층별로 쫙 위계라고 하죠. 계단 하나하나씩을 뜯어보면 아직 못 오른 데 되게 많고 포텐이 있는데 못 오른 동네들도 제가 봤을 때 꽤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뭐 맨날 추천하는데 오늘 또 추천하자면 일단 별내선 저기 어디예요? 그 8호선 연장 구간 올라가서 구리역으로 쭉 올라가잖아요. 거기가 일단 저는 제일 지금 매력 있고요. 2024년 개통이죠.
근데 벌써 연말이라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안산선. 여기도 2025년일 것 같은데 계속 연기되고 있어요. 여의도를 종종 자주 가는데 아직도 뚜껑 덮어놓은 거 보면 2024년 개통도 좀 힘들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2025년 개통이면 사실 1년만 참으면 되니까 내년에 그쪽 그러면 어디로 가냐 하면 금천구청 쪽으로 해서 이제 시흥으로 해서 안산으로 내려가잖아요. 거기가 그 급행이 있거든요. 그러면 완전 9호선처럼 9호선 있는 흑석이 그렇게 오르는 거 우리 봤잖아요. 9호선이 뚫리는 데가 얼마나 우리가 골드라인이 오르는지 봤기 때문에 이번에 신분당선까지는 안 돼도 신안산선도 준 신분당선은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 한번 아까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같이 오를 때는 엄청 올랐어요. 올랐는데 빠진 후 회복하지 못한 지역들을 고르는 눈만 있다면 아까 이야기했던 고가격대는 해볼만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그럼 정리하는 질문으로 2024년에 돈은 좀 어디로 이동하고 V 시그널은 뭘까요? 우리는 어디에 포커스 맞춰야 될까요? 주식 좋아하죠. 주식. 주식이다. 네. 주식 중에서도 미국 소형주가 저는 제일 좋고 한국에서는 조선, 정보통신기자재 네. 그리고 반도체 쪽을 좀 한번 쳐다보면 좋지 않겠나. 그러니까 수출 대형주를 좋아하는 시장이고 미국은 소형주 좋아합니다. 자, 오늘 이제 박사님은 2023년 좀 어떠셨나요? 예, 큰 오늘 사고를 마지막 방송이 있잖아요, 이게. 네, 큰 사고를 쳤습니다. 무슨 사고야? 예, 제가 프리즘을 네. 인수해서 제가 이제 프리즘이가. 오너 CEO가 됐습니다. 오너 CEO예요? 예, 그러니까 그 CEO의 종류가 두 가지 있잖아요. 하나는 월급 받는 전문 경영인이 있고 그렇죠. 또 하나는 지배 지분을 가지고 있는 네. 경영인이 있는데 제가 그동안은 월급과 약간의 지분을 가진 CEO라는 전문 CEO에 가까웠다. 그리고 또 코파운더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면 이제 제가 이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예, 그래서 큰 결정했고요. 왜 했겠어요? 비전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했죠. 네. 그래서 그럼 파신 분은 비전이 없어서 우리 판 분은 이제 데이터 노우즈, 네네. 예, 그 리치고, 네, 김기현 대표. 예, 그쪽 부동산 쪽에 집중하려면 돈이 또 필요하잖아요. 특히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거래 부진이니까 저희 그 프리즘 쪽 자산 배분 투자 쪽은 그래도 고객들이 꾸준히 AUM이라 그러죠. 그 자문 수탁 잔고가 250억 넘어설 정도로 9개월 만에 그 넘을 정도로 저희들은 어느 정도 그래도 돌아가고 있고 네. 또 성과도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중인데 부동산 쪽은 정말 힘드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윈윈하기 위해서 특히 김기현 대표는 워낙 부동산 전문가시고 잘하잖아요. 네. 그래서 특히 2021년 상반기부터 부동산 팔라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네. 그런 부동산 빠꼬미, 최고의 어떤 시장을 보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니까 그분 입장에서 이제 불황에 또 투자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저희 투자를 받아들이신 것 같습니다. 그럼 저 이런 질문 한 가지 이제 드리고 싶어요. 이제 보통 해가 바뀌면 올해도 돌아보고 내년에는 뭔가 내 인생을 한번 바꿔보고 싶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한 3번쯤 뭐 좋은 운이 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로운 해를 맞이했을 때 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만약에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바꿀 만한 정도의 내가 치러야 될 대가, 등가 교환의 노력과 정말 다른 거를 아예 보지 않는 정도의 올인, 그거 없이 그냥 뭐 인생이 바뀌는 거는 저는 없는 것 같다 생각하긴 하는데 박사님은 저보다 훨씬 더 경험도 많으시니까 궁금합니다. 뭐 우리 김 작가가 쓴 책 럭키에 다 나와요. 감사합니다. 예, 글씨 하나 놓고 복권 당첨 안 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네, 긁어보지도 않고서. 네. 그래서 저는 프리즘 자산 투자 자문이 긁어볼 만한 굉장히 확률 높은 그렇죠. 이번에 복권. 선택을 하신 거죠. 그렇죠. 뭔가를 거신 거죠. 건 거죠. 작년에는 집을 샀고 올해는 딱 1년 만에 회사를 샀네요. 네. 그래서 이것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 기회는 50 넘어도 오더라고요. 이게 언제 올지를 모르니까 계속 긁고 또 긁을 준비가 돼 있는 분들한테 오지 않냐. 그래서 행운의 여신은 앞머리는 긴데 뒷머리는 대머리라 그러잖아요. 지나간다면 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오기 위해 저기서 달려오고 있는 긴 머리가 뛰어올 때 그걸 잡을 수 있는 준비 그리고 잡기 위한 시도들은 그건 필요하지 않냐. 그리고 그 책은 우리 김 작가가 쓴 책에 잘 나옵니다. 그 책 되게 좋은 책이에요. 많은 시청자분들이 내년에는 그 좋은 운을 만나서 좋은 선택을 하셔서 대박이 나셨으면 좋겠고 오늘 밤 복권 한번 끊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박사님과는 또 2024년의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손님은 홍시욱 박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